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국내 유일의 영화 주간지죠, 시내 20일이 최근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내 20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주간지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쇄 매체 전반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시내 20일의 경영 위기를 계기로 한번 인쇄 매체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인쇄 매체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2월 1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훈입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아마 두 분에게도 상당히 아마 얽혀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분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뼈 때리는 얘기죠. 아픈 이야기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인쇄 매체와 관련해서 한번 좀 쭉 짚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근데 인쇄 매체하면은 뭐 신문, 잡지, 그다음에 서적, 일반 책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아울러지는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인쇄 매체 위기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윤성은 영화평론가께서 얼마 전에 책을 펴내셨습니다. 네, 작가님이시죠. 이제. 네. 어떤 책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타겟층이 애매한데요.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휘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쉬운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어른 동화. 네, 책인데 고양이가 주인공이고 쉽게 말하면 집고양이가 길고양이랑 사랑에 빠져서 집을 나간다는 얘기죠. 가출 이야기입니까? 네, 집고양이의 가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이 판타지 이야기, 그러니까 영웅 귀한 서사라고 하잖아요. 네. 딱 그렇더라고요. 여기 더 읽어보면. 근데 은근히 슬프던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네. 그죠? 네. 아니 너무 좀 웃긴 얘기지만 저도 제가 써놓고 제가 쓴 걸 다시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요. 근데 그 그래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잘 써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 수준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는 이게 감동적인 얘기인 거예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본인은 네. 굉장히 담담한데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어찌 보면 처절한 면도 있고. 제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릴리 이야기라는. 릴리 이야기. 릴리가 이제 소설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고양이 이름. 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인쇄 매체 시장 이야기인데 어떤 시장 반응은 좋습니까? 지인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책을 내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사주는 거가 네네.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아는 사람들이 사서 일단 입소문을 먼저 내주는 게 근데 그게 중요해졌어요.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가장 가졌던 불만이 뭐냐면, 주변 지인들이 사실은 한 권씩 사줘야 되는데 한 권씩 달라고 하잖아요. 야, 사인해서 하나만 줘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이렇게 책 돌리는 그게 정치인들이 물을 흐린 겁니까? 물을 많이 흐려놨더라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문화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바뀌었죠. 지인들이 네. 자기 돈으로 한 권도 아니라 이제 또 자기 지인들한테 주려고 몇 권을 사와가지고 네네. 사인 받아가고. 네네. 그런 건 좋은 문화죠. 그렇죠. 이렇게라도 어떤 진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좀 뜨거운 반응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전성훈 편집장님이 지금 제가 이제 황해문화 편집장이라고 이제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황해문화 자체가 인쇄 매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내 유일의
그만이면 그냥 개간지. 그러니까 유일이 아파요, 유일이. 황해 문화가 국내 유일이 됐던 것은 시장 상황 때문에 다른 게 다 접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슬픈 스토리네요. 뭐 오늘 이야기하고도 맞물리는데 사실 한국 잡지의 르네상스는 신의 20일이 창간할 무렵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요때에 전국적으로 많은 잡지들이 창간했다가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많이 사라졌죠. 제 기억으로는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중흥기가 온 게 월간지였어요. 시사 월간지가. 이때 뭐냐면 수십 년 독재 체제에서 묻혀있던 진실이 폭로 저널리즘으로 막 한꺼번에 그렇죠. 뭐 네. 물고 터진 시 막 터질 때 이것을 담아냈던 게 월간지였거든요. 시사 월간지. 그때 시사 월간지가 몇 년 그러니까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쇠퇴를 했고 그걸 이어받은 게 사실은 주간지 시장이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그 편집장님 예. 말씀인 90년대 초 이때 이제 주간지 시장이 이제 전성기를 이제 구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끝자락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던 영화 잡지는 어디로 갔는가.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또 우리 영화 평론가시잖아요. 네. 윤성은 영화 평론가가 있으니까 좀 이따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황해 문화는 지금 튼튼한 거죠. 저희는 뭐 이제 지역 시민들이 기금을 마련한 재단이 발행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다른 잡지들에 비하면 확실한 재원이 있죠. 그 시민들이 이제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예. 좋은 모델인데요, 그게. 그 전국에서 많이들 배워가고요. 저희가 이제 그 1975년에 시작이 돼서 예. 1983년에 이제 문화재단이 됐거든요. 장학재단을 출발해서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간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좀 오디오 컷부터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 회사에 다니는데 그럼 뭐 팜플렛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서 챙기긴 하는데 구매한 거는 몇 년, 한 10년은 더 된 거 같은데 책 같은 것도 이북이나 그런 걸로 찾아서 볼 수 있어서 따로 요새는 구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쇄물을 직접 산 경험은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2년 전, 3년 전? 왜냐하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워낙에 짧은 글귀라던가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요즘 막 오디오북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인쇄물을 사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요 근래는 없어요. 작년에 그 선물로 받은 그 기억은 있는데 제 돈으로 산 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요즘에 이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비주얼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더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오디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참 그런 이야기인데 네. 제가 얼핏 귀동량 들으니까 우리나라 출판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를 놓고 보면 꽤 큰 시장이긴 한데 네, 여기서 학습지 빼고 나면 그렇죠. 시장 규모가 확 쪼그라들고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또 이제 그 나머지 그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게 어린이 도서. 이걸 또 빼고 나면 거의 뭐 저기 남는 게 없다.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출판계에 계신 분이 이게 실상이 맞는 거죠, 이게. 네, 정확하게 팩트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 책이 붐을 이뤘던 시기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하니까 청소년 분야가 또 성장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네, 부모가 책을 아휴. 강제로 전집을 사주거나 네. 뭐 이럴 때가 지났기 때문에 네. 네. 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연식 나오던데 저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전집을 팔러 다니는 외판원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퍼뜩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계기가 시내 20일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 이 어떤 뉴스를 접하면서 인쇄 매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잡았던 건데 우리 뭐 영화 평론하시는 윤성원 평론가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영화 관련 잡지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뭐 월간지, 주간지들이 많이 있었고 네. 서로 경쟁도 했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뭐 단순히 인쇄 매체의 그 뭐 폐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저널리즘의 어떤 저널리즘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잡지들도 잡지들이지만 이제 어떤 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뭐 키노의 폐관과 더불어 다 사라졌다고 이제 평론가들은 멸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화 평론가들은 이제 그런 있었죠, 그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003년이거든요. 제가 딱 영화과 대학원에 들어갔던 시점이 2003년이었는데 거의 끝물 타셨구만. 저 완전히 끝물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직업이 아니라는 걸. 그때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다 잡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지금 신의 20일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씁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물론 뭐 이제 그 아직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신의 20일마저 버티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영화 관련 잡지, 뭐 특히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멸이다.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90년대 이제 초중반 민주화 이후에 잡지의 붐이 일었었고 월간지들이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영화 잡지가 1세대,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자면 1세대가 이제 198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뭐 스크린, 모드쇼 네, 이런 잡지들이 이제 그때에 나왔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창간된 잡지들이 지금 얘기하신 키노가 있고요, 월간지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가져왔던 프리미어가 있고 그리고 주간지로 이제 신의 20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의 20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월간지하고 달랐던 점이 취재 기자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영화 현장을 다니면서 대중하고 이제 영화인 사이에 그리고 영화 사이에 어떤 거리를 굉장히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리안 뉴 웨이브 영화라고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영화계를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김지훈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실 이제 발굴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준 잡지가 신의 20일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의 20일은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평론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이제 뭐 당시에 심영섭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화 평단에 새롭게 이제 막 나타나면서 비평을 하나의 담론으로 대중하고 소통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던 잡지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전성환 편집장님 말씀을 듣으니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K 무비가 거의 전성기잖아요. 네. 해외에서 상도 많이 타고. 그런데 또 국내에서 영화 관련 잡지는 다 사라지고 있다. 근데 이제 K 콘텐츠는 지금 흥하고 있지만 사실 영화관에 사람이 없고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되게 극장의 어떤 그 관객 수는 처절하거든요. 뭐 이터널스가 300만 명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 요인이라고 봐요. 코로나 요인이 완전 가속화시켰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도 뭐 신의 20일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이제 양극화된 거예요, 영화들이. 그러니까 막 다 블록버스터 아니면 정말 초저예산 영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몇 억대로 만들 수 있는 작가주의 영화들도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고 그러면 사실 비평이 필요한 영화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뭐 이터널스도 물론 뭐 비평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참 그게 이제 한계가 명확하고 거기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주제의식 뭐 형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찍어도 이터널스는 이터널스거든요. 그냥 말로 즐기는 영화. 그렇죠. 엔터테이닝 영화에 대해서 비평이라는 건 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뭐 그 저널리즘은 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 장르 저희가 이제 황해문화에서 여러 문화 비평 코너라고 해서 여러 이제 비평들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비평 장르 중에 하나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이나 사진은 뭐 아예 거의 멸종 상태고 영화 비평가들도 자꾸 이제 매체가 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영화 비평 자체를 아까 이제 이터널스 얘기 잘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투여된 영화들은 마케팅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 비평이 의미가 없어져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영화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대중지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분들은 영화 비평가들이 이 영화는 의미가 있다 하면 그 영화 피해요. 맞아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술성이 높다 이러면.
졸린 그리고 영화구나. 대중들이 오히려 그걸 선도하기 때문에 네. 비평하고 대중사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이 토닥토닥하면서 이제 매주 한 편 영화를 소개하는 것도 상당한 지금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자뻑을 때리면서 우리 윤성원 평론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썼죠. 자구책이었군요. 먹고 살 길이 있을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시내 21회로는 영화 주간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인쇄매체 전반으로 보면 뭐 전성원 편집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아유, 전문가는요 무슨. 왜 또 한숨부터 내요 그 그렇게. 윤성원 선생님이 자구책으로 책을 썼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이거는 그 한마디로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노래 있었잖아요.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있죠. 예. 그걸 지금 말로 바꾸면 디지털 킬 더 레거시 미디어.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출판이나 뭐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런 걸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통칭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MTV가 81년인가 아마 그때 출범할 때 개막 방송할 때 이 뮤직비디오를 이걸 틀어줬어요.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러니까 라디오의 시대는 가고 이제 비디오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앞서 방송에서 소개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보시면 지금 분들은 일단 책을 안 사보는 시대가 되었고 종이책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이북으로 본다고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근데 이북으로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북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북 시장이 클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북을 만들려면은 출판사가 자본을 좀 투자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DF 파일로 변환하는 정도, 그 정도고 맞아요. 거기에 그렇죠. 뭐를 해줄 수 없으니까 이북은 사실 하이퍼텍스트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살리기가 어려운 게 있고 또 이북으로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출판권을 해외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이 또 무조건 대세냐? 물론 이북이 대세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출판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96년부터 계속 하락세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출판 시장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그래도 적이 우리보다는 큽니다만 물론 네. 그렇죠. 그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다시 시장이 상승 고조를 하는데 그걸 이끈 게 이제 이북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출판 시장이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 전자북 이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읽을 것인가 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에는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도 차이를 가져오더라.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건 체감하세요? 이북 말고 요즘 또 하는 게 오디오북이라고 있잖아요. 예. 오디오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니어들의 이제 노쇠화. 그다음에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사느라 바쁘니까 예전에 이제 BGM이라고 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뮤직 이렇게 틀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이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자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만, 근데 시니어들의 노세화라고 하는 게 네네. 시니어층이 이제 책을 읽다가 너무 노안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책 읽기 힘들어서 오디오북을 찾는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해지지? 결국에 오디오북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듣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은 앞으로 무엇과 경쟁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뭐 이북이나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했을 때 그것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디오북 시장이 크다 앞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윤성원 평론가님 그 인쇄 매체에서 구현되는 저널리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제가 이제 뒤통수를 그러니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언제 했으냐면 몇 년 전에 제가 거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뉴스도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매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바뀌었구나.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좀 그거였는데요.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판이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다음에 황해문화의 전성은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쇄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인쇄 매체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 뭐 저까지 포함하면 3명. 한숨이 계속 지금 새어나오는데 특히나 일선에 계신 전성은 편집장님은 여러 번 한숨을 쉬셨다는 사실을 환기시켜드리면서 네, 입맛이 씁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 잘 버티고 계신다라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등장하고 이게 다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로도 다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결국 어찌 보면 하는 이제 어떤 추세이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또 뭔가 아닌 건 아닌 거여서 그거는 좀 저희가 맨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매주 한 편씩 영화를 골라가지고 이 영화하고 또 이제 관련 주제하고 좀 같이 녹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도 아주 특별한 영화를 하느라 골라오셨어요. 어떤 영화죠? 네, 저도 매우 좋아하는 영화고 이제 저희 작가님도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오. 꼽아주신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어허. 영화입니다. 네. 네,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프라는 잡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그 워낙 빨간색의 그 라이프의 로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뉴욕에서 발행되던 그 시사 화보 잡지죠. 사진 잡지인데요. 1936년에 이제 발간을 시작해서 2000년도 5월에 경영 악화로 폐간이 된 잡지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좋은 사진들을 많이 실었던 잡지이기 때문에 20세기의 목격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우리가 핸드폰에 카메라 달려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20세기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줬던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뭐 스타들의 비하인드 어떤 씬을 찍어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기능을 했던 그런 매체인데 이 영화는 이 라이프지가 이제 경영 악화로 인해서 그 인쇄 매체를 그 사업을 접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주인공인 월터 미티는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구조조정 1순위인 거죠. 필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그렇죠. 그 온라인 매체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회차 그 인쇄 매체 발행을 앞두고 제일 아주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그 필름을 보내면서 네거티브 필름 보내면서 25번 사진을 무조건 그 표지 사진을 써달라. 이게 가장 자기가 찍은 명작 중에 명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그 25번 필름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막 그 이제 구조조정 담당자들은 막 만날 때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거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몇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힌트를 쫓아서 막 아이슬란드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히말라야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숀 오코넬을 만나는데 허무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 내가 같이 보낸 선물 그 지갑에 들어 있어. 근데 그 지갑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가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지갑을 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다행히. 네. 역시 엄마는 위대하다.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네. 그래서 찾아낸 그 한 장의 사진이 바로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네네. 이게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건데. 햇볕에 필름을 이렇게 비춰서 보고 있는 그 장면.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우리 이 방송 구성 작가님도 울컥했다 그러고 저도 네, 사실 저 보면서 맨날 울어요. 울컥한 그 영화인데 장면 보면. 그래요? 네, 볼 몇 때마다. 가지 이유가 있을 것 난안 같아요. 울었는데. 왜 그러냐면 감성이 이게 메말랐네. 빛을 보는 사람하고 그 이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사를 쓰는 사람은 그 밑에 자기 바이라인이 붙잖아요. 그 누가 썼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사진을 누가 현상했다라는 거는 안 붙거든요. 그럼 물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집자로서 저도 잡지 기획을 하고 뭐를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판권란에 이름 석자 박힌 게 사실 다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들어갔던 이 어떤 고생이나 이런 것들은 독자들은 사실은 일부러 기억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라는 잡지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실제로 월터 미티가 나온 표지는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라이프가 2번 폐간이 돼요. 아 맞아요. 네, 한 번은 그 2000년 5월 20일자로 폐간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사라지는 건 이제 2007년 4월에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 2번 모두 이제 월터 미티는 어차피 창작 인물이니까 그게 없지만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숀 오코넬이 바라봐 주었다라는 것에서 아마 우리가 감동을 얻지 않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스토리 자체가 아주 유력했던 인쇄 매체 하나의 쇠락이 아니라 사라지는 과정.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담아낸 영화다. 그러니까 그 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그 인쇄 매체가 어떻게 흥망성을 지나서 쇠로 가는가. 이것도 이제 그대로 보여준 영화인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여기에 맞춰보죠. 이제 인쇄 매체가 위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아마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 현황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거꾸로 어차피 세상은 바뀌는 거고 바뀌다 보면 사라지는 건 있는 거고 인쇄 매체도 영원한 거 아니고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매체는 유지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 내지 인쇄 매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성훈 편집장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빈부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읽기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차피 책이 사라지거나 출판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읽기가 사라지는 일도 없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어떤 텍스트든 읽고 그것을 나의 정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인류가 지나해 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이책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인류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속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읽을 땐 되게 어떤 정신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타인의 감정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마음과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감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뉴스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된 이 화면을 통해서 읽는 것은 뭐냐면 읽는 것이 아니라 스캔하는 거예요. 화면 위를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읽는 방식이 이제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텍스트를 읽지 않습니까? 신문 뉴스 읽는 법과 디지털 뉴스 읽는 법이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디스플레이된 것들은 스크롤 한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건너뛰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제목 보고 그래서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낚시성 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언론이 사실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인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글을 읽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양치기가 거짓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기사 본문을 읽지 않으니까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읽기 훈련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난독증이 옵니다. 디지털 난독증이 와요. 글씨는 읽는데 그 뜻을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디지털 난독증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거 가지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종이책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종이책의 가치가 또 어쩌면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종이책 판매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이책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이책을 사보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진지한 독자들에게 책을 팔아서 출판사가 수익을 얻으려면 책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책 가격을 그냥 올릴 수는 없으니까 두툼한 벽돌책에 하드커버로 한다든지 거기에 더 고급 양장본을 뭘 한다든지 컬러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책값이 지금 뭐 굉장히 비싸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의 가치를 그러니까 소량으로 생산하지만 가치를 높여서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일반 대중은 그 책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윤성원 평론가는 인쇄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지 상징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진짜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그 극장용 영화와 그 OTT용 영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이거랑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것도 보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저도 지금 엊그저께 이제 시사회를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극장이 왜 필요해? 플랫폼은 변화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영화도 그냥 TV로 봐. 집안에서 보면 되지. 집안에서 보면 되지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정서적인 영향이 되게 커요. 사실은 영역이.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데이트도 하고 막 이랬던 공간인데 그건 중요하지. 그건 되게 중요하죠. 팝콘도 먹고 막 이랬던 공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인쇄 매체가 왜 필요한지라고 얘기해봐 하면 거기 어떤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이 진지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본다면 그 영화에 나오는 월터가 그 필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그린란드 가고 그렇죠. 아이슬란드 가고 했던 게 바로 그 진정성 어떤 진지함 네, 이거잖아요. 그 결국은.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된 네, 여행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온라인 매체 그 저널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잘 보면은 복붙이거든요.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다이제스트해서 이렇게 짧은 기사를 내거나. 그러니까 인쇄 매체를 갖고 있는 그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어떤 그 보도를 하는 그 깊이라든가 이런 뭐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인쇄 매체가 갖는 가치를 저는 그냥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딱 한 어떤 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월터가 이제 그 쫓아쫓아 히말라야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사진작가 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션은 눈표범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계속 이제 거적대기에 뒤집어쓰고 이제 대기하다가 앵글이 딱 잡혔는데 안 찍잖아요. 그래서 월터가 물어보잖아요. 왜 안 찍느냐. 이때 대사가 이렇게 나오죠. 순간 속에 머문다라는 대사를 해요. 네. 사진작가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비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국회 도서관이나 또 언론재단 그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옛날 일제 시대 때나 이럴 때였던 그 신문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옛날 신문을 보러 이제 자주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순간에 그게 떠올랐죠. 그러면서 뭐냐면 인쇄 매체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다. 그 순간을 담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 어떤 100년 전에 신문의 한 면을 펼치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디지털 뉴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디지털 뉴스를 보면 제목 밑에 뭐가 나오냐면 입력 시간, 그다음에 수정 시간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최초 입력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기사를 바꾸면서 수정 시간이 이제 최종 수정 시간이 나오는데 신문은 그게 다 분절되어 있죠. 나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 발행됐던 가판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찍어냈던 신문이 있고 최종 신문이 다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존되고 있다는 건 하루가 보존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이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인쇄 매체가 갖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시간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순간을 담아낸다는. 하시니까 생각난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 신문사에서 경찰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무슨 청룡봉사상인가 무슨 그런 어느 신문사가 주는 게 있죠. 주는 상이 있죠. 네. 그런데 인터넷판에 그게 그 어떤 특정한 아주 유명한 고문 경찰에게 준 게 있어요. 네. 이근한 씨라고. 네, 네. 근데 인터넷판에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 사무실에 그걸 다 그 신문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날짜에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있죠. 인쇄된 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인쇄돼서 나온 거니까 그건 사료거든. 근데 디지털에는 그게 없어요. 검색이 안 되게 돼 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흔적이 안 남는 거죠. 예. 결국은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신문이 옛날에는 광화문에 가면 가판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조간이면 그날 저녁에 가판이라는 게 미리 나와가지고 그러면 대기업 홍보실 직원들이 빨간 그 색연필 들고 와요. 거기 와서. 그러니까 차 본넷 위에다가 신문 펼쳐놓고 자기네 기업 관련 기사가 실렸는지 실렸으면 빨간 색연필로 한 다음에 본사에 보고해서 하면 본사에서 뭐 이거 빼달라고 로비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게 시내판에서 바뀌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모두 보존되는 게 사실은 인쇄 매체인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갖는 가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구현될 수도 없고 확인될 수도 없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로 자기가 파편을 수집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이게 지식을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의 줄기를 세워서 그걸 자기 정보화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는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그 디지털 뉴스에서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인사의 매체에서는 시간이 보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사실 오늘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영화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작품이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못 본 영화인데 어떤 영화요? 네, 그게 이제 정말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미국 매체이긴 한데 미국 잡지이긴 한데 그 프랑스의 이제 가상의 한 도시에서 발행됐었던 그 잡지인데 20세기 초반에 그런데 그 편집장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뭐 유언처럼 얘기했던 게 자기가 죽으면 무조건 이건 폐간이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호를 내기 위해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호에 실릴 4편의 그 기사를 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결국 저널리즘에 대한 향수와 리스펙트가 담겨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그 오랜 시간의 기록 정말 이 사람이 이걸 이 한 편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네, 그거도 이제 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도 그 라이프에서도 사실은 한 달에 한 편 나오는 그 표지 사진을 위해서 수천 장의 사진을 놓고 맨날 그 그렇죠. 직원들이 그렇죠. 어떤 사진이 제일 좋겠다라는 거를 고르기 위해서 고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매체들이 그 정도의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난독증이 생길 정도로 중간중간 계속 광고 띄어들죠. 그리고 너무너무 오타가 많으니까 그거부터가 오타를 또 계속해서 복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읽을 수가 없는 기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는데 뭐 기레기라는 욕을 많이 하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신문, 뭐 잡지 이 매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런 게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없어진 후 100년 뒤에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할 때 과연 디지털 뉴스가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못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느 이제 역사학자분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과거 고대사로 가면 사료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돼요. 네. 근데 이게 가까운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데이터는 너무나 많고 이걸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떤 정수가 무엇인가 뽑아낼 수 있을까? 아마 미래 역사학자는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바로 어찌 본다면 정반대의 의미에서 사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인쇄 매체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에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널리즘 영역에 있는 신문이나 뭐 잡지 이런 데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쇄 매체라고 하는 것은 더 범위를 넓히면 어찌 보면 인쇄 매체의 원조는 신문 잡지가 아니라 그냥 서적이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원조는 이게 이제 더 이제 뭐한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있잖아요. 갈수록 물론 이제 사이즈는 줄어들고 있긴. 사실은 근데 책의 원조는 회계장부였어요. 원래는. 아 진짜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슬픈 얘기라고 그래요? 뭐. 회계장부 이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뭐 보리 농사가 얼마 됐고 밀 농사가 얼마 됐나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회계장부로 시작된 게 원래 문자의 시작 자체가 그 굉장히 실용성을 가지고 된 거고 그다음에 라이프지가 1930년대에 창간되던 것도 사실 기술 발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든 다 기술 발전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이 시기에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진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하프톤 재판법이라고 해서 그게 20세기 막 시작될 무렵에 이제 개발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이 종이로 인쇄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그래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래프 저널리즘이라는 게 라이프를 통해서 됐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기술 발전은 같이 간다 했을 때 그럼요. 저는 뭐 디지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이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세는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속 활자가 이제 나오면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 때 교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독점했던 지식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 출판으로 시작이 그렇죠. 됐다가 팜플렛 가고 그것이 신문으로 가고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가 이제 연동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디지털이 어떤 기술이 나오면서 그에 맞게 그 주류 미디어는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들어보면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가 대표적으로 서로 비교될 만한데 그 워싱턴 포스트는 2013년에 이제 아마존에 매각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몰락한 거고 뉴욕 타임즈의 경우에는 이제 유료화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하고 이 뉴욕 타임즈하고 물론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뉴욕 타임즈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구독 경제로 전환을 시켜서 70%가 이제 구독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30%만 광고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는 구독자들이 먹여 살리니까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본의 눈치를 본다든지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론을 그래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믿는 구석이 있죠. 최근에 라디오가 다시 뜬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최근에 오디오가 다시 뜬다는 뉴스가 네, 있었어요. 그거는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다 보면 동영상은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다 충동은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피로감, 예.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한 원인이고 또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오디오만 이렇게 어떤 또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TV가 등장했을 때 라디오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제 라디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 다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조정이 되는 것뿐이지 않는가. 결국은 인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제가 마지막 활판 세대인데 그때는 제목 같은 경우는 동판이라고 해서 동판으로 찍어냈죠. 그래서 판에 안 치는 거였는데 그다음에 CTS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근데 또 따붙이는 작업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모니터에서 정말 모든 게 한숨 나오는 일이에요. 이게 저도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기술적으로는 조금씩 변모해 오지만 그래도 컨텐츠는 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니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에서 그 장면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진가의 결정적 어떤 감동을 주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 어두컴컴한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바이닐 레코드라고 하는 LP 할 때도 그걸 한번 솔질을 해가지고 올리고 바늘에 혹시 스크래치 날까봐 조심스레 놓고 그렇게 틀어가면 또 다 돌아가고 나서 바늘이 원상회복 안 될까봐 그걸 계속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컨텐츠의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랬을 때 그 결국에 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물건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아무리 뭐가 이렇게 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요. 네,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유나 아니면 뭘 먹고 자라고 삼시세끼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그런 걸 먹고 살지 우리가 디지털 비트를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는 뭐 얼리 어답터가 있다면 저같이 끝까지 이제 그 버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저희 같은 개간지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맥락이 제 주변에 독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놓은 책을 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사요. 얘가 읽을 수 있든 없든 사면 네. 책꽂이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읽고 싶은 순간이 와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북을 읽으신다는 분들은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막, 그렇죠. 막 하드에 저장해놓고 있다가 읽으실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꿈이 이제 뭐하면 그 조그맣게 이제 그 요즘 독립서점이라고 그러죠. 조그맣게 어떤 그 이제 내 관심 분야 책방 내 가지고 책 읽고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책 읽고 몇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독서 모임도 하고 이런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데 언제 실현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인쇄 매체의 미래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런 소망이라고 할까요? 우리 두 분 좀 마무리 발언 좀 듣고 그러니까 끝낼까요? 우리 전성훈 편집장님. 예. 인쇄 매체에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슬프지기는 하고 한편으로는 책이라는 게 대중이 읽는 어떤 것이 된지 길어봐야 100년 정도예요. 그렇죠. 네. 대중화된 것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책의 어떤 뭐 물성은 오래되었더라도 대중이 새로운 읽기로 향해 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책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국엔 책이라는 것의 어떤 물성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읽기라는 것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종이책이 멸종하게 될지 진화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책이 사라진 세상에서 네. 인간은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윤상은 평론가께서는 네, 저도 사실 아날로그적인 인간이고 인쇄 매체를 좋아하고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인쇄 매체 계속 사라져 가면은 뭐 편집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대사예요. 저한테도 되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침체될 때마다 원래 아름다운 것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인쇄 매체 종사자 여러분 힘내세요.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을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맴 도는데 저희 셋이 비슷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성환 편집장이 이 인쇄매체 위기에도 지금 그 인쇄매체 개간지 편집장하고 계시고 네. 윤상은 평론가께서는 OTT보다 극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저도 라디오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더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이더라. 오늘 결론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황해문화의 전성은 편집장, 그다음에 윤성은 영화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